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98부 이순신 백의종군을 당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7년 1월 부산 외영 화공 사건에 대한 이순신의 허위보고 문제로 조선 조정은 국왕인 선조의 주도하에 연일 이순신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은 이순신이 이때 당시 부산 외영 사건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허위보고를 했다기보다는 부하들이 허위보고를 한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서 실수로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순신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엄청나게 죽을 죄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시점쯤 되면은 선조가 이순신을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선조가 이토록 이순신을 미워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나치게 신망을 얻은 장수라는 점. 사실 이거는 세계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클리셰 아니에요, 그죠? 왕보다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있는 유능한 장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백년 전쟁 당시 잔다르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를 당했던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겠죠. 선조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순신 자체가 류성령이 강력하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갑자기 고속 출세를 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동안 워낙에 이제 직장 상사들하고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의 그 관직 생활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대략 한 1년 전쯤에 유성령의 강력한 추천으로 전라 좌수하로 이제 임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상관이 된 건데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 당상관이 되면은 왕을 한번 아련을 할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왕을 직접 아련을 하고 그래서 왕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고관 대작들도 만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순신이 그 과정이 없어요. 그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현감에서 좌수하로 승진한 인물이라 가지고 선조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이순신이. 그러니까 이순신을 직접 본 사람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류성룡, 그 다음에 또 이원희, 몇 명 되질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조를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냐면은 들려오는 풍문을 기반으로 이순신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원균은 정말 아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로비 진짜 잘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원균을 만났던 사람들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균은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원균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막 그런 변명하는 말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순신한테는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또 직접 들은 적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판 관리에 이렇게 묻어냈던 이순신한테 이런 점들이 여러모로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선조는 들려오는 풍문을 기반으로 플러스 그리고 이순신은 좀 위험한 존재다라는 의구심 이 두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이 시점쯤 되면 선조는 이순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597년 1월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외영 화공 사건에 대한 논쟁이 막 진행되고 있던 그 시점이었는데 사실 이 무렵에는 조선 조정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강화회담은 파탄이 났어요. 근데 재밌게도 정유재란이 강화회담이 파탄 나자마자 바로 난 게 아니라 대략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간이 생겼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 기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때 당시에 일본의 항해들을 관리하는 일을 갖다 맡아서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응서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해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응서는 일본군과 접선한 일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일본통으로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됐던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일본 측의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바로 요시라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요시라는 쓰시마 출신으로 평소에 부산을 왕래하면서 조선어를 익혔고 조선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니시 휘하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응서와도 여러 차례 접선을 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경상병사로 임명되었던 김응서는 그간
요시라를 통해서 일본 측 정보를 입수해서 조선 조정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었어요. 조선 조정은 이 요시라가 조선을 위해서 나름 좀 일을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요시라가 전달해준 정보 중에서 요긴하게 썼던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요시라의 정보를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라한테 첨지라는 실직까지 수여를 하면서 좀 조선 측으로 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회담이 파탄나버린 이 중대한 시국에 요시라가 김응서에게 접근해서 특급 정보를 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조만간에 그 악명 높은 그 악질 중에 상악실이라고 알려졌던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서 다시 조선에 상륙할 것이라는 정보예요.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상도 병사 김응서의 장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달 11일 요시라가 나왔는데 행장의 뜻으로 말하기를 청정이 7,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일에 이미 대마도에 도착하였는데 순풍이 불면 곧 바다를 건넌다고 한다. 전일에 약속한 일은 이미 갖추었는가? 청정이 바다를 건너면 비록 심하게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바다 가까운 지경은 틀림없이 약탈할 것이니 나오기 전에 예방하여 간사한 계교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즉 현재 요시라가 전해준 정보가 뭐냐면은 가토 기요마사가 곧 조선을 재침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미 대마도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1월 4일자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바람만 딱 맞춰서 불면은 바다를 건너서 부산으로 상륙할 건데 사실 오는데 하루면 끝나잖아요. 이거는 그죠? 바람이 뭐 언제 불어주냐에 따라서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설마 뭐 바람이 한 달 내내 안 불어줄 건 아닐 거고 가까운 시일 내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면은 당장 뭐 대대적으로 전쟁을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는 사고를 칠 종자니까 미리 제거를 하는 것이 서로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라의 상관은 고니시고 고니시하고 가토 사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죠. 조선에는 이순신과 원순이 그렇게 견원지간이라면은 일본에서는 고니시와 가토가 그렇게 견원지간이에요. 근데 이게 좀 날짜가 중요한데 4일에 이미 대마도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김응서한테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김응서가 지금 현재 장계를 쓴 시점이 11일이잖아요. 그죠? 11일이 장계를 쓴 시점이고 지금 선조실록에는 1월 19일로 돼 있어요. 즉 김응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한양까지 오선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장계가. 그러면은 사실요 1월 19일자쯤 됐으면요 가토가 이미 부산으로 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긴 하죠. 자, 이어서 보면은 근일에 잇따라 순풍이 불고 있어 바다를 건너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미 이 말까지 나왔어요. 사실 가토가 대마도에 무한 한 달 이상 체류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거의 1, 2주 내에 건너올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미 1, 2주가 지난 시점에 장계가 그제서야 이제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 교통과 통신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수군이 속히 거제도에 나아가 정박하였다가 청정이 바다를 건너는 날을 엿봐야 한다. 그래서 조선 수군을 출계시켜서 가토를 철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죠. 자, 그렇다면 요시라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고니시는 왜 이런 정보를 조선에 제공을 해줬던 것인가? 요시라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사실상 뭐 고니시의 말을 전달을 하기를 지금까지 가토가 줄곧 화의를 방해해왔고 사실상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 원인도 가토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가토만 제거를 하면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원래 좀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세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이때 고니시의 저의가 뭐였냐?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일단 그래도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오피셜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고니시와 가토가 사이가 나쁜 건 나쁜 거고 그거하고 별개로 고니시가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였다. 애초에 불가능한 작전을 갖다 제의를 함으로써 이순신이 안 할 거라고 보고서 그렇게 만들므로써 이순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고니시의 고도의 전략이었다. 그래서 요시라도 이중간첩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조선 측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일본 측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오피셜적인 견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근데 고니시하고 가토가 정말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게 이순신 원균보다도 사이가 더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이순신하고 원균은 서로 막 디스하고 뭐 모함하고 막 험담하고 그렇기는 해도 상대방을 죽이려고까지는 안 하는데
고니시 가토는 진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가고 실제로 나중에 둘이 한판 붙게 되죠. 세키가라 전투에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때 고니시의 생각은 정말로 가토를 제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니시가 자기가 계속 해왔던 그 강화이담을 거의 90%다 온 시점에서 가토가 막판에 좀 결정적인 회방을 하나 놔요. 그러니까 고니시 입장에선 열이 받을 만도 하죠. 그래서 고니시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놈만 아니었어도.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 놈인데 저놈만 아니었어도 그죠? 근데 자기 손으로 뭐 가토를 제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이니까 일종의 차도살인 아니었냐. 다만 작전이 좀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 가능성은 좀 낮았겠지만 고니시의 희망사항상 그런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가지고 가토를 제거하려고 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거 아니었냐. 뭐 그런 이제 의견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뭐가 맞는지는 그거는 고니시 본인만 알 수 있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첩보를 입수한 조선 조정은 즉각 비변서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논의 끝에 요시라가 알려준 정보가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선이 자랑하는 함대를 부산으로 출격시켜서 가토를 유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작전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요시라가 가토가 곧 도야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준 후 이거를 김웅서가 다시 조선 조정에 보고하고 조선 조정이 비변사회를 거쳐서 통지서 이순신에게 하달하기까지 시간이 못해도 2주는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순신이 지금 자기 그 본진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순시를 돌고 있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교통과 통신의 수준으로는 이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문제는 가토가 뭐 한 달 후에 올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넘어올 것이라는 건데 이미 이 과정 안에서 가토가 벌써 부산으로 도착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아무리 서둘러서 움직인다고 해도 또 바로 또 출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군이라는 게 출진하는데 물자도 싣고 무기도 탑재해야 되고 또 이제 바람 방향이나 조류도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이것도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순신이 아무리 빨리빨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거 가능성이 한없이 낮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가토가 대마도에 한 달 가까이 묶여있는 게 아닌 이상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시 조선 군함의 동력은 뭐 당시 조선 군함뿐만 아니라 대부분 군함들이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그런 시대였죠. 완벽한 범선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군함의 동력은 바람 못지않게 노예의 힘도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군이 장거리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격군들이 주구장창 24시간 노를 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적당한 기항지를 찾아서 휴식으로 부여해야 돼요. 그리고 식수도 공급받아야 되지, 취사 준비도 해야 되지, 판옥선 안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이게 뭐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래도 하루 이상은 잡아야 되는 거리인데 그 가는 동안에 어딘가 정박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이 다 일본의 점령지가 되었고 외성들이 빼곡하게 들어서가지고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항지를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까지 출격하라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물론 이런 상황을 조선 조정이라고 해서 전혀 모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조선 조정도 이 작전을 결정하면서 그런 말을 하기는 해요. 이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좋긴 한데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서 결국 이게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조선 조정의 인식도 이거는 무조건 누워서 떡 먹기 시계, 식은 죽 먹기 시계 그런 작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인식했던 건 아니었고 이거 어렵기는 한데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데 성공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작전이 논의되고 이순신에게 전달되는 동안에 우려했던 대로 가토는 이미 부산에 상륙을 해버립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요시라는 왜 서둘러 조선군이 출격하지 않았냐면서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요. 너네 조선인들이 한 일이 다 그렇지 않냐? 이번엔 뭐 좀 제대로 하나 싶었더니 이거 줘도 못 먹냐?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두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조선 조정을 자극해가지고 이순신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작전이었다는 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니시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져서 아우 저거를 저때 잡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설. 뭐 하여튼 뭐 두 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본심은 고니시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정의 명령을 받았던 이순신. 이순신은 이 작전이 애초에 너무 무리한 작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는 좀 거부를 하거든요, 이순신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순신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당연히 알고 있죠. 조선 조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와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이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정의 명령대로 일단 함대를 이끌고 부산으로 출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세간에 잘못 알려진 건데 이순신이 그냥 명령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명령 자체를 한 발 늦게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순신이 어쨌든 하는 신용은 했어요. 그래서 이순신에게 있어서 이번 출진은 피해를 최소화해가지고 조정의 욕구를 나름 충족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일종의 구색 맞추기였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순신은 그럭저럭 조정의 명령에 구색을 맞추었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여튼 뭐 출진하는 신용은 했으니까. 이미 가토는 부산에 상륙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순신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던 선조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소한 구색 맞추기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하여튼 건수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하나가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순신을 통제사에서 경질시키고 원균으로 교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미 이순신은 지난번 부산 외영 화공 사건 때 허위복으로 올림으로써 기군 망상죄가 성립이 된 상태예요. 물론 이것도 억울한 점은 있는데 하여튼 선조는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엄영을 거역했다는 죄목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것도 거역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선조는 그렇게 우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추가된다면 이순신의 목숨은 뭐 10개라도 부족할 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사료를 살펴보면요. 결국 선조의 의중을 파악했던 사원부에서 이순신에 대한 탄핵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뭐였냐라고 하면요.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사원부가 아뢰기를 통제사 이순신은 막대한 국가의 은혜를 받아 차례를 띄어 벼슬을 올려주었으므로 관직이 이미 최고에 이르렀는데 힘을 다해 공을 세워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다 가운데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가 이미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통제사가 된 다음에 사실 이순신도 진도를 못 빼고 있었잖아요. 이렇다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순신 잘못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순신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수군 혼자만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명군도 이때 시점에는 강화회담이 체결될 걸로 보고서 철군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차적으로 이미 철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순신이 갖고 있는 수군만 가지고 뭐 진도를 뺀다는 게 힘든 일이었죠. 근데 알 사람 다 아는 얘기기도 해요. 이것도 당시에. 그냥 이거는 핑계거리로 잡은 건데 군사는 지치고 일은 늦어지는데 방비하는 모든 책임을 조치한 적도 없이 한간 남의 공로를 뺏으려고 기망하여 장계를 올렸습니다. 바로 기군 망상죄 얘기가 나오죠. 부산해영 화공 사건이 이순신한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내용을 보면요. 갑자기 적선이 바다에 가득이 쳐들어왔는데도 이게 가토 기요마사의 도의 사건이죠. 오히려 한 지역을 지키거나 적의 선봉대 한 명을 쳤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이순신 잘못은 아니죠. 명령 자체가 이미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조선 조정 잘못도 아닌데 하여튼 상황이 정말 이순신 입장에서는 고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핵심 문구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뒤늦게 전선을 동원하여 직로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순신이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무조건 명령 불복종 그랬던 게 아니라 나중에 하여튼 이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미 늦었지만 자기도 알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순신도 결국 뒤늦게나마 출진을 해가지고 부산을 치는 신용이라도 하긴 했어요. 그게 이 대목이에요. 직로로 나오다가 거리낌 없는 적의 활동에 압도되어 도모할 계책을 하지 못했으니 적을 토벌하지 않고 놓아두었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반한 죄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왔는데 이순신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애초에 좀 무리한 작전이었고 더군다나 타이밍도 놓쳤고 원래 할 이유가 없는 작전이거든요.
평소에 자신 같았으면 이거 쿨하게 안 했을 텐데 지금 처지가 처지다 보니까 하는 시민이라도 해야 됐으니까 나온 거죠. 그거를 또 이제 자꾸서 물고 늘어진 거예요. 아무런 전과 없이 나왔다. 이거 태업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잡아오라고 명하여 율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하니 선조가 천천히 결정하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게 2월 4일이거든요. 근데 이순신 잡아오라고 명령 내린 날짜가 2월 6일이에요.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해놓고서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바꾸셨죠. 1597년 2월 6일 마침내 선조는 벼르고 벼르던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거보다 대략 한 열흘 정도 앞서가지고 원균을 통제사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좀 밑밥을 깝니다. 원균을 통제사로 임명하되 이순신을 파직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옛날처럼 싸우지 말고 잘 협조해서 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지휘체계가 애매해져요. 그래서 전임 통제사하고 현임 통제사가 같이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2월 6일에 선조는 이순신이 기분망상의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늑장을 부리느라 어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통제사 자리에서 파직을 해가지고 압송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명령을 드리는데 선정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가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면은 전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라 라는 아주 꼼꼼한 지령을 내렸다는 거죠. 물론 이순신이 그간 조정에 무리한 명령이 내려오면은 그것을 선뜻 따르지 않은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동안 이순신의 이러한 모습들이 쌓여가지고 누적돼서 국왕인 선조와 조정의 고관들에게 밉보였던 것이 이때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원균은 그동안 꾸준히 로비 공작을 해왔던 것이 이때 빛을 발해가지고 진짜 참 거시기한 얘기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원균은 꿈에도 그리던 통제사 자리에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되게 끝이 좋지 않기 마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은 순식간에 통제사 자리에서 파직이 되고 말았고 선조의 바람대로 원균이 그 뒤를 이어서 통제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파직된 이순신은 의금부로 압송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며칠간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이 시대의 신문은 일단 과학적인 수사기법인 메타작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든가 뭐 영화 명량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순신이 뭐 굉장히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요 어떤 고신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 기록이 없어요. 되게 뭐 화형하고 압수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정말 대역죄인들한테 가하는 거고 이때 당시 이순신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진상조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모르긴 해도 아마 옛날에 남이 장군이 당했던 방식하고 좀 비슷한 형식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질문을 하나 해요. 대답이 좀 시원찮다. 그럼 매를 몇 대 때려요. 다시 또 질문을 해요. 대답이 시원찮다. 다시 또 매를 몇 대 때려요. 이게 이때 당시 이제 고심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화형과 압수는 확실하게 죄가 입증이 되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주는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반인륜적인 그런 형벌에 가까운 고문이었고 일반적인 고신은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 이순신이 당했던 고신도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뭐 화형, 압술, 두리틀기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곤장을 맞는 정도만 그 정도 수준이었겠죠. 근데 그동안 이순신이 경무에 굉장히 시달리는 상태였고 사실 또 되게 말술 드시는 분이에요. 거기다 선상생활 오래 하셨지 나이도 이미 50줄이었지. 그러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엄격한 추조까지 받게 되니까 심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진노가 정말 대단했어요. 선조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설사 이순신이 가토의 목을 베어온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이순신에 대한 적개심을 유감없이 표출했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이순신 그렇게 된 건데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하다 보니까 이순신의 후원자였던 류성룡조차도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구명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에도 역시 우의정 정탁이 목숨을 걸고 이순신에 대해서 구명을 해요. 이순신이 그래서 이거 덕에 한 차례 고심만 당하고 일단 신문을 끝내고 빵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순신 입장에서는 정탁이야말로 자신의 수호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 인물인데 막판에 류성룡조차도 외면했는데 정탁이 자신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정탁이 이때 이순신을 구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상소문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이 논구 이순신 차예요. 즉 이순신을 구하는 것을 논하는 차자라는 거죠. 이게 정탁의 문집을 모아놓은 약허집에 이제 수록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번역본이 없고 원문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문을 좀 번역하는데 애 좀 먹었는데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요즘 외적들이 또다시 쳐들어오며 있어 이모, 여기서 말하는 이모는 이순신입니다. 이모가 미처 손쓰지 못한 것도 무슨 그럴만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변방의 장수들이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고 장군 스스로선 제 마음대로 못하는 바 외적들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조정에서 비밀리에 내린 분부가 그때 전해졌는지 아닌지도 모를 일이며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바로 그 대목이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또 바다의 풍세가 좋은지 아는지 백길도 펴내는지 어쩐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하기 싫어서 아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면은 그리고 수군들이 각기 담당한 구역이 있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은 이미 도체찰사의 장계에도 밝혀진 바도 있거니와 군사들이 힘을 쓰지 못했던 것도 사정이 또한 그랬던 것이니 만큼 모든 책임을 이모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전에 있었던 지휘관들도 이순신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미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점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이순신이 악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게 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역시 또 정탁이 옹호를 해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97년 4월 1일입니다. 우의정 정탁의 구명으로 이순신은 일단 한 차례 신문으로 끝내고 백의종군에 처해져서 가까스로 옥문을 나서게 돼요. 당일날 속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폭음을 해서 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본래 고니시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어떻든 간에 이제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던 이순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적 교섭이 모두 결렬이 되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전쟁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외교 교섭으로 끝내보려고 했던 명제국 또한 다시 조선에 파병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에는 한동안 사라졌던 전장의 북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 이 정유재란이 본격적으로 터진 데는 대략 한 10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럼 10개월 동안 뭐 하고 있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